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한 노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눈가엔 오래 참은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 여자는 바로 68살의 정순자 씨. 평생을 남편과 두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지만 그날 이후로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야기는 손주 돌잔치 하루 전날 작은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내며 하얀 김을 토해내고 김치찌개의 매운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죠. 순자 씨는 식탁 위에 놓인 초대장을 한참이나 내려다봤습니다. 손주 돌잔치 참석 부탁드립니다. 며느리 수진이 보낸 문자였어요. 그러나 그 아래 덧붙여진 한 줄이 그녀의 심장을 세게 쿡 찔렀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리 불편하실까 봐요. 그 한 문장.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그보다 더 뜨겁게 올라오는 건 참았던 분노와 서러움이었습니다. 나를 불편하다고? 순자 씨는 낮게 중얼거리며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식탁 위의 그릇들을 따라 짤그랑 울렸죠. 사실 그녀는 늘 조심스러운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집에 가도 문 앞에서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묻던 사람이었죠. 손주에게 과자를 하나 줄 때도 이거 먹여도 되니? 라고 허락을 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에게서 돌아온 건 언제나 미묘한 거리감이었어요. 미소 짓는 얼굴 뒤로 딱딱한 말투와 차가운 눈빛, 그리고 저 선은 넘지 마세요라는 냉기가 깔려 있었죠. 어머님, 저희는 요즘 이런 식으로 해요. 어머님,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그럴 때마다 순자 씨는 그래 알겠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늘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날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해질녘 노을빛에 물든 얼굴, 손에는 작은 돌잔치 상 위에 올릴 수건을 쥐고 있었죠. 그때 그녀는 며느리의 입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해준 모든 음식에 감사합니다, 어머니. 라며 허리 굽혀 인사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작은 한숨이 방 안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깬 된장국 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순자 씨는 손에 꽉 찬 주름 사이로 조심스럽게 국자를 잡고 국을 저었죠. 오늘은 나도 마음 단단히 먹자.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문자를 하나 보냈죠. 그래, 알았다. 그럼 나도 안 갈게. 대신 나중에 보자꾸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억눌린 세월과 상처, 그리고 결심의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돌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잔치가 한창이던 호텔 연회장. 밝은 조명이 번쩍이고 사진기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자, 이제 아빠가 아기 안고 촛불 끄는 시간이에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이 철컥하고 열리더니 낯익은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의 둘째 아들과 며느리 윤미가 손에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돌잔치 축하해. 그들의 밝은 목소리가 연회장에 퍼졌죠.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찰칵 소리를 냈지만 그 사진 속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모든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평생의 라이벌이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같이 밥을 먹고 손주의 웃음을 함께 바라보며 같은 온도에서 대화하고 싶었던 평범한 어머니였죠. 하지만 불러도 안 가요라는 말은 그 평범한 소망조차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 복수는 욕설도 싸움도 냉전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걸 뒤집은 반전이었죠.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스며들고 하늘은 주황빛에서 붉은 빛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죠.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 수진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수진은 화들짝 놀라 문 앞으로 다가갔죠. 문틈 사이로 들려온 건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내 시어머니 말이야. 그 순간 수진의 얼굴에 스쳤던 복잡한 표정. 당황,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뒤섞인 그 표정 뒤로 순자 씨가 준비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상처낸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존중과 사랑의 경계를 다시 세운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꺼낸 한마디 말로 인해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가족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집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건넨 단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초인종이 한 번, 두 번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밤 8시 반 조용한 아파트 복도에 그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죠. 거실 불빛 아래 며느리 수지는 급히 손에 묻은 로션을 닦으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탁자 위엔 아직 식히지 못한 돌잔치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거실 한켠엔 사진 촬영 후 벗어둔 구두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피곤함과 불편한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문틈 너머로 들렸습니다. 나야. 내 시어머니.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수지는 손잡이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왜 오셨지? 돌잔치 안 오신다더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마치 귀 뒤로 스치는 냉기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밖엔 어두운 복도 불빛에 비친 정순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카디건, 손엔 비닐봉지 2개. 한쪽 봉지에는 과일이, 다른 한쪽엔 포장된 반찬통이 비쳐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죠. 들어가도 되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오래 참은 울림이 묻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현관으로 들어선 순간 순자 씨의 코끝을 찔러온 건 향수와 케이크 냄새였습니다.
새로 닦은 바닥의 차가운 촉감이 슬리퍼 밑으로 전해졌고 식탁 위엔 돌잔치에서 쓰고 온 풍선 몇 개가 힘없이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지? 순자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껏 부드럽게 깎아낸 나무 결처럼 들렸죠. 수지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네, 뭐 무사히 끝났어요. 그 말 끝에는 당신 도움 없이도 잘했다는 무언의 의미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뉘앙스를 느낀 순자 씨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 잘 됐다. 손주 사진 보니까 정말 예쁘더구나. 그녀는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며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침에 직접 담근 깻잎이야. 돌잔치 끝나고 피곤할 것 같아서. 깻잎의 짭조름한 냄새가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그 냄새보다 시어머니의 손끝에 묻은 양념 자국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 사이엔 오래된 세월이 깃들어 있었죠. 굳이 안 가져오셔도 됐는데요.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안엔 단단한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벽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죠. 순자 씨는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수진아, 나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며 조용히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엔 단호함과 애틋함이 공존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보낸 문자 말이야. 오시지 않아도 된다 그 말.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거 정말 내 진심이었니? 수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컵을 괜히 만지작거리며 대답을 밀었죠. 어머님, 요즘 세대는요. 서로 편하게 거리를 두는 게 더 좋아요. 너무 얽히면 불편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의 마음속 어딘가가 쑥 하고 꺼졌습니다. 오래 눌러왔던 감정들이 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듯 했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불편하다고 했지? 그럼 나도 오늘부터는 불편하지 않게 할게. 그 말에 수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손주 돌잔치 선물로 준비해둔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빛이 은은하게 반짝였죠. 그녀는 봉투를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돌전에 준비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두고 갈게. 그녀의 손끝은 차갑고 그 떨림이 봉투 위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의 눈가가 붉어졌죠. 너희가 불편하다면 나도 불편하지 않게 살면 되지 않겠니?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딱, 딱, 딱. 그 소리 사이로 순자 씨의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뭘 바라지 않았어. 단지 가족이니까 웃으며 밥 한 끼 먹는 날이 있었으면 했을 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걸 욕심이라 착각했던 것 같구나. 수진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 오히려 포기한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 평온이 오히려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수진이 다급히 일어섰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카디건 단추를 채웠죠. 아니야, 이제 됐다. 오늘 온 건 미워서가 아니라 나도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야. 그녀는 문 앞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그 발걸음 소리가 탁, 탁 울릴 때마다 수진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함께 울렸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순간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야. 넌 나를 멀리 두고 싶었겠지만 난 너를 여전히 가족으로 두고 싶었단다. 그 말과 함께 문이 철컥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죠. 순자 씨의 뒷모습은 복도 불빛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빛은 따뜻했지만 그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봉투 속 금반지가 조명에 반짝였고 깻잎 냄새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이 이상하게 코끝을 찌르며 마음 한구석을 저리게 했죠.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봉투를 꼭 쥔 손끝에 따뜻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순자 씨의 응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요즘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도 내 생활 열심히 해. 짧은 말이었지만 어조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통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거였죠. 이 장면은 한 어머니의 복수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존중을 배우게 하는 침묵의 메시지로 변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존엄과 사랑의 경계를 스스로 세웠을 뿐이었죠. 다음 편에서는 며느리 수진이 뒤늦게 깨닫게 되는 시어머니의 진짜 의도, 그리고 손주의 생일날 벌어진 예상치 못한 재회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날 이후 수진의 마음엔 묘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돌잔치의 사진이 아무리 예쁘게 인화되어도 그 속의 미소가 진심 같지 않았습니다. 리빙룸의 액자 속 아이의 웃음 뒤로 시어머니 순자 씨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죠. 수지는 그때부터 자꾸 휴대폰 알림음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연락하셨을까? 하지만 화면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귓가를 때렸습니다. 딱, 딱, 딱. 그 리듬이 이상하게 죄책감을 자극했죠. 며칠 후 유치원 가는 길에 수지는 문득 아이의 옷 속에 손을 넣다가 시어머니가 돌잔치 전날 사주셨던 네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손이 참 따뜻했는데 그때의 기억이 스르르 피어올랐습니다. 순자 씨의 손 늘 설거지와 밭일로 거칠었지만 손자 옷을 만질 땐 유난히 부드러웠던 그 손. 그 감촉이 손끝에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을 떠올리자 그녀의 가슴 한켠이 찌르듯 저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 아이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죠. 응, 곧 보게 될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 민수는 퇴근길에 무심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교회에서 발표회 있대. 손주 오면 좋아하시겠다는데. 그 말에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발표회요? 응. 친구들이랑 합창도 한대. 수진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가면 어머님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야. 요즘은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시고 마음도 많이 달라지셨어. 그날 밤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 사이로 들리는 옷감 스치는 소리,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눈빛. 그녀는 천천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말자. 주일 아침 햇살이 교회 유리창을 통과해 바닥에 금빛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송가가 뒤섞여 공기가 따뜻하게 진동했습니다. 그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선 수지는 한눈에 순자 씨를 찾았습니다. 앞줄 오른편 흰 블라우스에 얇은 스카프를 두른 그녀가 조용히 손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지만 그 눈빛은 오래된 아픔을 감싸는 듯한 부드러움이었습니다. 그 미묘한 온기가 멀리서 보는 수진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아이들이 엄마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노래 잘했지? 그 밝은 목소리에 수지는 본능적으로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팔이 목을 감싸며 전해지는 체온, 그 온기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목소리. 수진아. 순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칼을 비추며 반짝였고 그 모습이 마치 세월의 흔적조차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맙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날은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순자 씨는 잠시 수진의 눈을 바라보다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괜찮다. 그날 덕분에 나도 내 마음을 좀 알게 됐어. 그녀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너무 냈더라. 사람 마음은 가까이 있다고 다 닿는 게 아니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예배당 밖의 바람소리만 들렸죠. 그 바람엔 향긋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돌잔치 날 어머님이 안 계신 자리 보니까 너무 허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표현을 못했어요. 저도 어머님처럼 상처받기 싫어서요. 순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스카프를 쓸어내리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랬단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자존심이라는 벽 하나 때문에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구나 싶더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햇살이 그 눈물 위에 부딪히며 마치 작은 수정구슬처럼 반짝였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순자 씨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엔 오랜 세월이 담긴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질 때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그 떨림이 공기 속으로 잔잔히 퍼졌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크면 알겠지. 사람은 결국 미움보다 용서가 더 오래 남는다는 걸.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수진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고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은 주말마다 시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반찬을 담아주며 잔소리를 했고 수진은 그 잔소리조차 고맙게 들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순자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날 부엌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하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깻잎 냄새, 밥 짓는 냄새, 그리고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죠. 그건 오랫동안 어색했던 두 여자가 마침내 하나의 집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화해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이 결국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으로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또 한마디가 그 거리를 한순간에 좁히기도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결국은 서로의 진심을 알아차리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다음 편에서는 이 화해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가족 전체를 바꾸게 되는지, 그리고 손주가 커가며 보여준 작은 기적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손주 돌잔치 날 아침. 하늘은 한없이 맑았지만 김 여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식탁 위 반짝이는 유리컵을 비췄고 그녀는 천천히 그 컵을 닦았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유리 감촉, 그리고 먼지 한 점 없이 반짝이는 표면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나는 내 할 만큼 했어. 그녀는 며느리에게서 온 단체 문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돌잔치 때 시댁 식구들은 따로 앉아주시고 너무 오래 계시진 말아주세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평생 자식 위해 희생하고 손주를 보며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자신이 이제는 손님 취급받는다는 게 참 씁쓸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작년까지만 해도 검은 머리칼 사이로 흰 머리를 감추려 애썼는데 이제는 그 흰 머리마저 자연스러워 보였다. 손끝으로 머리를 매만지며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도 참 많이 변했구나. 시계를 보니 돌잔치까지 2시간이 남았다. 그녀는 손수 싸놓은 작은 보자기를 가방에 넣었다. 보자기 안에는 손수 짠 아기 조끼와 오래전 아들 돌잔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녀가 젊던 시절 얼굴 가득 땀을 흘리며 아이의 생일상을 차리던 그때의 사진. 그녀는 사진 속 자신을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접어넣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 오늘 오시죠? 며느리의 건조한 목소리. 뒤에서 아이 우는 소리, 거실 TV에서 들려오는 광고음이 섞여 들렸다. 김 여사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갈 거야. 근데 늦을 수도 있겠다. 늦지 마세요. 사회자가 순서 미리 정해놔서요. 알겠어. 통화가 끊기고 방 안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귀 옆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살짝 볼에 닿았다. 그 부드러운 감촉이 묘하게 쓸쓸했다.
돌잔치 장소는 화려했다. 풍선과 꽃장식, 사진 부스와 케이크, 웃음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모든 게 반짝이고 떠들썩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자리는 없었다.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 잠깐만 기다려요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 말이 조용히 계세요라는 뜻임을 너무나 잘 알았다. 시간이 흘러 사회자가 외쳤다. 이제 손주 돌잡이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웃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소리 사이로 김 여사는 문득 멈춰섰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손주 돌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프레임이었다. 그 안에는 아들, 며느리, 손주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순간 주변의 소리가 멀어졌다. 아이의 웃음도 사람들의 대화도 카메라 셔터 소리도 모두 먼 곳의 잔향처럼 흐릿해졌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천천히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보자기를 꺼내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조끼의 실밥이 손가락에 스치며 오래된 기억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그녀는 그 보자기를 케이크 옆 테이블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썼다. 할미가 짠 첫 조끼. 나중에 추워질 때 입혀라.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조용히 문 쪽으로 걸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뒤늦게 다가왔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직 식사도 안 하셨잖아요. 김 여사는 멈춰서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엔 오래된 슬픔과 단단한 평온이 함께 섞여 있었다. 괜찮아. 나는 여기까지만 있으면 됐어. 그래도 손주 돌잔치인데요. 그래서 온 거야. 봤으니까 됐지.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뒷모습은 작았지만 단단했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녀는 뒤돌아보았다. 아들이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손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바로 그녀가 조끼에 붙여놓은 쪽지였다. 엄마, 이거. 그는 말끝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인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김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알겠지?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다만 그 행복에 내가 너무 깊이 끼어들면 그게 너희에겐 짐이 되겠지.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며느리의 시선이 그 조끼에 닿았다. 손끝으로 그 실밥을 만져보자 따뜻한 촉감이 전해졌다. 마치 그 안에 담긴 김 여사의 시간과 손길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듯했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며 조용히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땐 제가 너무 어렸어요. 김 여사는 잠시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다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 사람은 다 그렇게 철드는 거야. 나도 늦게 철들었으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자 홀 안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밖에선 아이가 웃는 소리, 풍선이 터지는 소리, 바람이 문틈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문을 나섰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비췄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날 이후 며느리는 종종 그 조끼를 꺼내 손끝으로 쓰다듬곤 했다. 실밥 하나하나마다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고 그 감촉은 늘 그녀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이번엔 제가 음식 다 준비할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짧지만 그 목소리에는 오래 묵은 눈물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제 그날의 복수는 미움이 아닌 사랑의 교훈으로 남았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가끔은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침묵 속엔 미움보다 더 단단한 용서와 사랑이 숨어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꿈을 꿨다. 아기 울음소리가 멈춘 새벽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는 달빛 아래 김 여사가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아주던 장면이 반복되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손끝이 닿을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 감촉을 잊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손끝으로 말씀하셨지. 며느리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 창가에 섰다. 바람이 살짝 커튼을 흔들었고 커피 향이 부드럽게 코끝을 스쳤다. 그 향 사이로 떠오르는 건 언젠가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보리차 냄새였다. 구수하면서도 은근히 달큰했던 그 향. 그녀는 무심코 미소를 지었다. 한때 그 향이 싫었다. 시골 냄새 같다, 촌스럽다며 피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그리웠다. 그리움이라는 건 이렇게 늦게야 비로소 마음을 두드리는 것일까? 며느리는 휴대폰을 들어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3번 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나야.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 저 오늘 보리차 끓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맛 기억나서요. 전화기 너머로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김 여사의 잔잔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그 맛이 생각날 때가 있지. 물이 끓을 때 불을 약하게 줄여야 해. 그래야 쓴맛이 안 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어머니가 눈앞에 서 있는 듯 그 말 하나하나가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김 여사가 며느리의 집을 찾았다. 현관문이 열리자 갓 구운 쿠키 향과 보리차 향이 함께 퍼졌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쟁반을 들고 나왔다. 어머니, 이거 제가 구웠어요. 직접 드셔보세요. 김 여사는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굳었지만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기는구나.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가를 훔쳤다. 김 여사는 조용히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도는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 괜찮다. 누구나 자기 나이가 되어봐야 알지. 잠시 후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창밖에서는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 따스한 빛이 두 사람의 손 위에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보리차 끓여드릴게요. 그녀의 손끝이 김 여사의 손등을 스쳤다. 그 순간 김 여사의 눈동자 속에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세월 끝에 겨우 찾아온 이해와 용서의 눈물이었다. 그래,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 저도요. 이제야 조금 딸처럼 어머니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김 여사는 작게 웃었다. 딸이 아니라도 괜찮다. 사람의 정이란 건 부르는 이름보다 진심이 먼저니까. 그날 저녁 손주가 어머니의 무릎에 올라탔다. 작은 손이 김 여사의 뺨을 만졌다. 할머니, 이건 뭐야? 그 손끝에 닿은 건 세월이 새긴 주름이었다. 김 여사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건 웃을 때 생기는 길이야. 내가 크면 알게 될 거야.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반짝였고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퍼졌다. 그 순간 며느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 있었다. 그 그림자 사이로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란 피보다 시간으로 엮이는 거구나. 그녀는 조용히 커튼을 닫았다. 바람이 살짝 불어 커튼이 손끝에 닿았다. 그 부드러운 감촉이 이상할 만큼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는 불러도 가야겠다. 한 달 뒤, 김 여사는 며느리와 함께 손주를 데리고 동네 공원에 갔다. 가을 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햇살은 포근했고 나무잎은 금빛으로 반짝였다. 벤치에 앉은 김 여사는 손주에게 귤을 까주며 말했다. 이게 진짜 달고 맛있다. 껍질은 손으로 천천히 벗겨야 향이 올라와. 귤 껍질을 벗기는 소리, 손끝에 묻는 과즙의 끈적한 감촉, 코끝으로 스며드는 상큼한 향. 그 모든 순간이 살아있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귤 한 조각을 건넸다. 자, 이건 내 몫이야. 며느리는 그 귤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요즘엔 그 말이 제일 좋아요. 내 몫이야라는 말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몫의 행복을 찾아라. 나는 내 몫의 평화를 찾았으니까. 그날 저녁, 김 여사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노을이 천천히 지고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삶이란 참 이상하지. 미움도 사랑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주에게 떠주었던 조끼를 떠올렸다. 그 따뜻한 실의 감촉, 코끝에 스며들던 털실 냄새, 그 위에 내려앉았던 햇살의 부드러움까지. 모든 게 그날처럼 생생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불러도 안 가던 내가 이제는 불리지 않아도 가고 싶구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우리도 마음속에 불러도 안 가는 누군가를 두고 있진 않나요? 용서는 거창한 말보다 그저 한 번의 방문, 한 통의 전화, 한마디 괜찮아요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돌잔치입니다.